안녕하세요. 인코그랩TV 김승철입니다. 너무도 궁금한 차였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야심차게 올해 국내에 출시한 제일 큰 SUV죠. 그랑 콜레오스인데요. 그 중에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하고 있는 이 차는요, 여러가지 트림 중에 제일 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 트림입니다. 이 차를 일상주행 조건에서 탔을 때 확인되는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기 전에요, 트릭 컴퓨터 리셋 하겠습니다. 자, 리셋 했고요. 이제 영상 리뷰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파워트레인을 소개를 드리면요, 이 차도 두 개의 모터를 활용하고 있는 투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모터는 이제 이름과 역할을 이렇게 붙이기를 P1과 P2 모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P1 모터는요, 스타트 모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엔진을 주로 끄고 켜거나 아니면은 엔진을 구동할 때 발전기로 활용하는 그런 모터가 P1 모터이고요. 그 모터의 자체 출력은 60kW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P2 모터가 있습니다. 걔는 이 차의 구동바퀴인 앞바퀴와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모터 자체의 출력은 100kW로 마력으로는 136마력이죠. 또한 최대 토크는 320Nm로 32.7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4기통의 1.5 터보 엔진이 같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진의 출력은요, 144마력과 23.5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타 브랜드의 하이브리드들과는 좀 다른 변속기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전용 변속기로 개발이 된 DHT 프로라는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3단 변속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일반적인 변속기가 최소 6단부터 많게는 10단까지 되는 것에 비하면 그 변속의 단수는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르노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를 이테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차의 원래 기본적인 개발은 중국의 지리자동차의 모델이죠. 싱유에라는, 그러니까 싱유에 L이라는 이름의 SUV인데요, 지리자동차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름을 하이엑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리자동차는 이 전동화된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브랜드를 따로 갖고 있는데요, 레이쉔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준으로는 레이쉔의 하이엑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변속기의 이름 DHT 프로라는 이름도 레이쉔의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변속기, 그러니까 DHT 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차 리뷰하기 전에 조금 구글에서 지리의 레이쉔에서 해당 정보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변속기가 좀 기계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정보는 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속도 영역별로 모터가 언제 개입하고 엔진이 언제 켜지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서술형으로 있긴 했는데요, 그런 변속기의 방식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쉽게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행하면서 확인이 되는 거는 어떤 이 동작, 그러니까 변속의 동작, 그거를 운전자가 몸으로 알아차리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하거나 일상주행 조건에서는 알아차리기가 힘들더라. 네, 그거는 이제 저 기준입니다. 네, 그렇더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하이브리드 차들 경우에는 이 에너지 흐름도, 그러니까 이 차에서는 그게 에너지 플로우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계기판에서는 좀 작게 보여주고 요 가운데에 이제 모니터, 그러니까 큰 화면에서는 좀 크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재밌는 게 계기판에서만 보여주고 여기 가운데 모니터에서는 아예 보여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설정은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차가 갖고 있는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엔진과 모터의 각각의 출력은, 네, 일단 모터가 136마력이고 엔진이 144마력이잖아요. 그러면 둘을 단순하게 합하면 280마력이 돼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두 동력원이 이 병렬 주행을 할 때 그 동일한 속도에서 이제 RPM이 쭉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엔진이 낼 수 있는 출력, 그 다음에 P2 모터가 낼 수 있는 마력,
그게 이제 구간별로 이렇게 달라질 텐데 그 둘의 합이 제일 큰 구간에서 아마 측정을 했을 겁니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45마력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차가 출발한 다음에요, 동력이 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그거를 좀 중계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차는 항상 출발할 때에는 이 136마력으로 힘이 넉넉한 P2 모터로 차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P1 모터는 당연히 이제 스타터 모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의 힘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강제 발전이 되는데요. 이 구동을 위한 모터인 P2 모터도 거기에 전력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속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부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회생제동으로 이 발전을 일으키죠. 지금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내리막길로 가니까는 자동차에서 P2 모터 쪽으로 이렇게 동력이 가죠. 그러면서 그 배터리로 충전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앞에 이제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콜레오스의 이텍 하이브리드는 어떤 식으로 언덕을 올라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출발할 때는 항상 P2 모터, 그러니까 구동 모터가 힘을 이렇게 하죠. 에너지 플로우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아직은 낮은 속도여 가지고요, 엔진이 잠깐 그 P1 발전기를 돌리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구동을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속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 P2 모터의 힘과 엔진의 힘이 다 바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르막을 오르는데도 불구하고요, 엔진의 RPM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이 넉넉한 힘으로 언덕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변속기가 3단이잖아요. 그러니까 1, 2, 3단 중에 이 상황에 적절한 하나의 기어가 선택이 돼서, 그러니까 엔진과 바퀴를 연결을 시킬 텐데요. 어떤 주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1단에서 2단, 뭐 2단에서 3단 그런 어떤 변속의 동작은 제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변속 동작 자체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오르막길에서 확인이 되는 점은 엔진 RPM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힘으로, 그러니까 엑셀을 많이 안 밟아도 넉넉한 힘으로 그냥 가뿐하게 언덕을 올라가 준다 하는 점입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신호 바뀌면서 출발할 때요, 얘가 어느 식으로 동력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출발은 모터의 힘으로 가죠, 그쵸? 그러니까 P2 모터예요. 저거는 조금 더 속도가 올라가면은 아직까지는 거의 50km 됐는데 그러니까 P2 모터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아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의 70km까지 쭉 속도를 올리는 동안에 엔진은 전혀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가 좀 표시상의 재밌는 점은요, 이 주행 중에 계기판이나 모니터 어디에서도 이 차의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얼만큼 충전이 됐고, 그러니까 사용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 정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P2 모터로만 낮은 속도에서 가속 감속을 할 때에는요, 전기차의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주행에 꽤 넓은 속도 영역까지를 순수 전기의 힘으로만 주행하는 것은 이 에너지 플로우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국도이긴 하지만 이게 수시로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열심히 이제 충전과 방전을 하고 있을 건데, 이게 얼만큼 충전되고 있는지 그거는 표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약간 엑셀을 더 밟으니까요, 아주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엔진의 힘도 바퀴로 가고 이제 모터의 힘도 바퀴로 가는 그런 병렬 주행이 일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으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P1 모터인 스타터 모터는 이 구동력으로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 비교적 또 가파른 오르막이 나오거든요. 거기를 넘을 때 이 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떤 동력원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이 이렇게 자주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면요,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가 급격하게 오르질 않아요.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엔진이 효율적인 영역 있잖아요, 낮은 RPM, 거기에 머무르게 하려고 굉장히 그 초점을 맞춘 느낌입니다, 차가.
지금 병렬 주행이죠. 엔진의 힘과 P2 모터의 힘이 다 같이 바퀴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나 이 차를 조금 가속력을 써보면 그 엔진이 좀 더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변속기를 그 3단 변속기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좀 잠깐 확인을 해 볼게요. 앞에 좀 차가 없으니까 잠깐만 가속해 볼게요. 일단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요, 그 처음에는 구동 모터의 힘으로 쭉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엔진이 동력을 더하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근데 지금 표시상으로는 엔진도 힘을 더하는 중이네요. 그러면 이제 3단 기어비 중에 아마 지금은 엔진이 동력을 더하긴 하지만 저 고속용 기어비에서 그 바퀴와 연결이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만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엑셀을 잠깐 동안이지만 끝까지 밟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표지상으로는 모터의 힘과 엔진의 힘이 다 바퀴로 두 가지가 다 가는데, 그러니까 병렬 주행이 되는데, 체감상으로는 가속이 그렇게 위력적이다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지금이 이게 좀 주행 모드와 관련이 있나 싶어 가지고 컴포트 모드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에코 모드로 했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하면은, 네, 에코 모드보다 조금 낮긴 한데 그 리스폰스가,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면, 네, 근데 뭔가 지금 잠깐이지만 기어가 하나 낮아진 네, 그런 느낌은 났습니다. 스포츠 모드 한번 해볼까요? 스포츠 모드 좀 다를까요? 스포츠 모드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근데 지금 에코, 그 다음에 중간인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바꾸면서 해봐도요, 이 급가속을 시도할 때 어떤 차가 보여주는 반응성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차는 20인치의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245, 45, 20 사이즈의 금호 타이어에 크루젠 HP71이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항상 승차감 체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랑콜레오스의 승차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평탄한 노면 상태인 콘크리트 노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 진입했는데요, 여기서는 비교적 안락한 편이지만요, 이 다리 연결 부위를 통과할 때는, 네, 거기에는 약간, 그러니까 완충시키는 그 힘이 좀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은, 네, 큰 방향은 안락함 쪽으로 가 있다 하는 점은 이 구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요, 계속적으로 변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콘크리트 노면이에요. 거기서 이 차의 승차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푹 들어가는, 네, 그런 요철을 통과할 때는 이 20인치 대형 바퀴에서 생기는 그 충격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탑승자에게 전해지고요. 두 번째 구간입니다. 네, 여기서도 전반적으로 차가 출렁출렁하는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비교적 단단한 편인데요, 그러는 와중에 안락하게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지금 이 구간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탑승자가 다 알게 하지는 않는, 네, 그런 감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차는. 네, 그리고 압축은 단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리바운드는 좀 빠른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승차감은
매우 훌륭한 편이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하겠네요. 이동하는 중에 이 차의 인테리어를 좀 살펴드리면요, 이 차의 인테리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운전석, 가운데, 조수석 각각 12.3인치의 스크린이 3개나 있는, 르노 코리아는 이거를 오픈 R 파노라마 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터치 스크린인데, 제가 참 재밌는 점은요, 저 조수석 쪽에 앞에 있는 스크린 있잖아요, 이렇게 운전석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까매요.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켜야 되나 막 여기를 만져보다가 알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옆에 각도에서는 안 보이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스크린이 분명히 켜져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더라 하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의 공조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가운데 버튼 상으로는 이 온도 올리고 낮추는 버튼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 차가 앞좌석이 투존이 아닌가 라고 좀 오해를 할 뻔했는데요, 투존이 맞았습니다. 여기 왼편에 이 공조 메뉴를 들어가면요, 여기 이렇게 양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재미난 점은 뭐가 있었냐면요, 얘가 이제 그 시트의 온도, 요건 좌석으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통풍 이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단계에 있는지 처음에 한눈에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바람개비에 날개가 3개잖아요. 이게 몇 개가 밝게 채워져 있느냐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끈 거 3단계 다 켜진 거 3개가 다 밝죠. 2단계, 1단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요거는 좀 웃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콘크리트 노면의 편도 1차선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랑 콜레오스의 주행 중 소음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는 썬루프는 아예 옵션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중 그 차음 유리가 앞도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도 저소음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터널 들어가죠. 지금 표시상으로 엔진이 작동 중인데요, 뭐 그거는 소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타이어에 구르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맞은편에서 차 지나갈 때 한번 소리 변화 보시죠. 네, 앞에 있을 때나 옆에 있을 때나 뒤로 갈 때 이 소음 수준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노면 소음이 굉장히 잘 잡혀 있네요. 차가 연속으로 차 지나갑니다. 그쵸? 지나가는 거 굉장히 잘 잡혀 있죠. 그래서 이제 주행 중에 외부로부터의 소음 차단 특성은 상당히 뛰어나다, 네, 하는 점은 지금 이 주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요 계기판의 왼쪽에 보여주는 거 한번 보실게요. 제가 서울에서 리셋한 다음에 지금 춘천 들어왔는데 여기까지의 연비는 21.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UV 맞나 싶을 정도의 연비죠. 그리고 요런 게 있고 순간 연비 보여주는 거, 그 타이어 공기압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네 타이어의 온도를 각각 보여줍니다. 이렇게 온도까지 보여주는 거는 보통 이제 고성능 차들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얘는 일상용 하이브리드 SUV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정보까지 제공하는 점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 플로우, 그런 메뉴를 왼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 아래에는 이제 회생제동 단계를 표시를 해주죠. 보통, 낮음, 자동. 네, 그러니까 자동이 있고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까지 포함하면 총 4단계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계기판 가운데에 내가 주행하는 차선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 양쪽의 차선이 종류가 실선인지 점선인지도 인식해 가지고 여기에 보여줍니다. 지금은 이제 양쪽이 다 실선이잖아요. 이렇게 실선이라고 보여주는데요, 혹시 좀 가다가 그 점선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한번 보시죠. 여기 차선이 2개로 넓어지면서 잠깐 점선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네, 이렇게 점선으로 바뀌죠. 네, 점선의 간격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한쪽은 실선, 한쪽은 점선, 그리고 2차선으로 넓어진 것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런 점은 좀 인식을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들의 경우에는 이제 회생제동이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차의 경우에 높이면
이제 회생제동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 회생제동만 될 때 뒤에 브레이크 등이 켜지잖아요. 이 차는 이 계기판의 표시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뒤에다가 카메라를 붙이고 지금 회생제동 제일 높은 단계 3단계일 때 엑셀 한번 놔보겠습니다. 뒤에 따라온 차 없습니다. 아, 들어오지 않는군요. 얘가 좀 3단계가 비교적 엑셀을 뗐을 때 앞으로 그러니까 몸이 숙여지는 게 좀 힘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어 가지고 또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내 차의 이 감속이 너무 크다, 좀 뒤에 불이 켜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3단계에서 엑셀을 일부러 반복적으로 놔보고 있는데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기판 상에서 안 들어오는 게 실제로도 뒤에서 안 들어오네요. 안드로메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랑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트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 뭐 조금 이모저모를 좀 볼까요? 얘는 무광 컬러네요. 네, 휠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245, 45, R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에스프리 알핀 그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밑에 그 가니쉬에도 좀 파란색 그 스트라이프를 넣었네요. 뒤에 여기도 그렇게 넣었고, 그랑콜레오스를 좀 외관상 보면은 가끔 외제차 같기도 합니다. 그쵸? 실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그 패턴을 넣어놨네요. 네, 여기 이게 도어 트림에 이 안에 조명을 이렇게 사실 넣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스티칭으로 그 알핀의 A 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스티칭도 넣어놨고, 이 안전벨트에도 양쪽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티어링의 안에 스티칭도 세 가지 색깔로 그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대시보드의 이 아래 부분, 거기도 이렇게 파란색 스티칭을 넣었고요. 이렇게 실내 요 재질은 이거 멜란지라 그러네요. 네, 그런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감이 에스프리 알핀 그 트림은 할만하네요. 꽤 차를 스포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던 이 도어 트림 안에 내장된 조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나름 괜찮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앞도어에만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도 제가 일부러 이 카메라 위치 때문에 이 조석을 뒤로 많이 눕혔는데도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정말 넓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네, 썬루프가 아예 옵션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용 요 센터 부분에 이렇게 공조 장치가 좀 터치식으로 되어 있네요. 양쪽 뭐죠? 저거 열선 이렇게 있고, 밑에 C타입의 충전용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2열 등받이는요, 꽤 뒤로 누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두 가지 포지션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대4 분할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는 부분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네, 트렁크 내부도 상당히 뭐 널찍널찍합니다. 그래서 레저용으로도 이 선택하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적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셀렉터의 조작 방식이 다소 독특합니다. 이 차를 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뭐 파킹은 버튼으로 하는 거는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D나 R로 넣는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 옆에 어김없이 중립 N이 써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파킹에 있다가 이걸 한 번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D로 들어가지 않고 중립으로 들어가요, 파킹에서. 그래서 얘를 아래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야지 그때 가서 D가 됩니다. 후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한 번 미는 거는요, 후진으로 바로 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번 더 레버를 앞으로 클릭해야 그때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진이든 후진이든 땡기거나 밀거나를 두 번씩 이렇게 밀어줘야 된다 하는 점이 많이 익숙하게 타오신 이 전자식 기어 셀렉터들과는 좀 조작 방법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차에 있는 3개의 12.3인치 스크린 중에 이 가운데 스크린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로장주는 이제 홈 버튼이고요. 지금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을 쭉 이렇게 올려가다 보면요, 여기도 같이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래가 공조장치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조장치 온도 조절이고, 시트에 대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열선, 통풍, 위치.
네. 그리고 아래는 앱이라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 커넥티비티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본 설정 그것도 있고요. 운전자 보조는 이렇게 하나씩 누르면은, 네, 그러니까 설명과 항목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결정하게 해준 거,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주행 안전 보조,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라디오, USB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화면을 끌 때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이 화면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요, 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서 위에서 내리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ESC 오프도 여기 있고요. 이거는 좌우로 해서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버튼을 많이 없앤 대신에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퀵 메뉴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에서 또 내리면은 여기는 알림 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공지로 이렇게 들어온 메시지 같은 거 있는지. 그 외에는 이제 화면 바깥에 있는 조그만 아이콘, 이 블루투스 이런 거 하면은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안 눌러지나? 아, 요거 미디어군요. 요거는 뭔가? 요거는 뭔지 안 보입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수석 앞에 있는 이 스크린에서는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저쪽 운전석에서는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도 이렇게 한 세트가 이렇게 있네요. 홈 버튼. 요건 뭐지? 아, 요거는 저 가운데 스크린에서는 없던 그런 각종 앱에 관련된 것들이 여기 이렇게 유튜브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다가 인코랩 하나 입력해 놔야지. 네, 아주 훌륭한 채널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공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앱, 앱의 종류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미디어, 이 미디어는 구성이 이 가운데 스크린이랑 똑같습니다. 얘도 혹시 화면을 위에서 쓸어내린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최소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왼편에 에너지 플로우 있잖아요. 이게 낮에 햇빛이 밝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됐는데, 저 요소들을 좀 구분하는 게 좀 어두워지니까 더 쉬워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차가 주행하는 중에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에 직접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인 요소는요, 이렇게 밝은 아이콘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은 왼쪽에 있는 모터 P2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또 위에 엔진도 좀 이렇게 선명해졌죠. 근데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P1 스타터 모터는 여전히 흐린 채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뭐 자동차는 뭐 항상 그 상태니까 따로 뭐 어두워지거나 밝거나 그럴 필요가 없겠죠. 지금 다시 엔진이 흐려졌죠. 지금도 되니까는 잠깐 엑셀에 힘을 주니까 엔진이 또 선명해졌죠. 네, 그렇게 쉴 새 없이 그 아이콘을 선명하게 했다가 아니게 했다가 그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에너지 플로우 아래에 보면 왼쪽은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는 번개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왼쪽은 연료를 태우고 주행한다는 뜻이고 오른쪽은 전기의 힘으로 주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왼쪽으로 파란 쪽으로 표시가 많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엔진을 가동을 하면서 주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근데 이제는 네, 엔진이 꺼졌죠. 그러니까 이 전력 쪽으로 그래프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왼쪽 오른쪽 그걸 보면서 운전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를 선사를 하네요. 또 이 차를 탈 때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운전자의 페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처럼 회생제동을 제일 높은 3단계로 놓고 브레이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중반 정도 이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제동력이 확 커져서, 그래서 몸이 앞으로 이렇게 확 쏠리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깊이에 따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제동력이 커지질 않고 어느 깊이까지는 좀 그러니까 그 완만하게 밟히다가 갑자기 확 밟힌다는 말씀이죠. 근데 요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지금 1단계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특성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면 브레이크 페달이 쑥 밟히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차를 운전하시는 중에 브레이크가 나는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밟았는데도 확확 꽂힌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회생제동 단계를 낮춰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면서 매우 자주 좀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차의 그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의 작동 특성에 있습니다. 뭐 뒤에 차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강제로 얘가 핸들을 틀죠. 그러면은 그 힘이 매우 센데 거기에서 운전자가 직접 이제 이 차를 다루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티는 힘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좀 운전자가 두 손을 잡고 있어도 힘을 주다가 또 거기서 좀 더 힘을 주면 급격하게 힘을 얘가 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뭔가 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얘가 강제로 힘을 줘요. 그래서 그걸 느끼고 운전자가 거기다가 힘을 주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버티다가 강한 힘으로 반발력으로, 그러니까 강한 반발력으로 버티다가 갑자기 또 확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 시스템과 이 두 손으로 운전자가 이 밀당을 하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주행 중에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은 좀 부드럽게 작동하는 특성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거. 그러니까 강한 반발력으로 버티다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힘을 줘도 버티다가 또 어느 정도 하면 또 확 놓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핸들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이 차선 유지 보조와 운전자와의 그 알력 다툼.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확 이렇게 되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신호 같은 데서 멈췄다가 출발할 때입니다. 그때 이 차가 힘이 나오는 특성이 좀 오래전에 초창기의 전기차들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엑셀 조금만 밟아도 토크가 확 나와가지고 좀 앞으로 확 나가게 하는, 다른 좀 최근에 나온 전기차들 정도 생각하고 이제 엑셀을 그렇게 젠틀하게 밟는데도, 그러니까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 직후에 반응은 항상 좀 이렇게 확 밀어주는 편입니다. 그게 좀 저의 오른발 컨트롤러는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확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주행하다가 모터로만 가다가 엔진이 들어온다든지 뭐 함께 한다든지 이런 모든 동력 계통의, 그러니까 동력 방식의 전환에 있어서는 정말 세련되고 성숙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출발 직후에 구동 모터의 출력 제어라든지 또 아니면 브레이크 밟을 때 그 제동력이 선형적이지가 않은 거,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일정 속도로 가다가 전방에 차들이 좀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전기차에서 익숙한 방식대로 하면은 미리부터 엑셀을 띄워가지고 얘가 얼만큼 이제 가서 쓸지를 아니까, 익숙하게. 그래서 거기 그 시점을 정하고 그때부터 엑셀을 놔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을 띄웠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잘 세워요. 그러다가 낮은 속도에서는 이제 이게 속도를 줄여가는 게 좀 많이 더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주행하다가 엑셀을 띄자마자의 그때의 감속 특성만을 생각하고 그게 계속될 줄 알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뒤늦게 앞차와 거리가 생각보다 빨리 좁혀지니까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적응하시면 되겠죠. 사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서행하는 차가 있고 곧 멈춰요. 그럼 저는 미리 엑셀을 띄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기세로 세울 줄 알고 엑셀 띄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안 쓰고 낮은 속도에서 항속 비슷한 걸 하죠. 지금도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우지만 계속 쭉 가죠. 앞차를 향해서. 그럼 결국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우는 기세가 처음에 좀 확 세우다가 나중에는 그걸 풀어서 좀 이렇게 계속 슬금슬금 그러니까 쭉 간다.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앞차와 거리가 좁혀진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는 어떤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하이브리드 SUV가 종류가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치들을 우선순위하는 게 다를 텐데요, 사람마다. 이렇게 주행하면서 이 동력 전달 계통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소리로 인한 그 소리가 특성이 좀 정숙하기를 원하는 분, 이제 효율은 뭐 모든 하이브리드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주행해서 이 조용함을 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그런 종류의 하이브리드 SUV를 원하시는 찾아오셨다는 분이라면 이 차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차를 타보기 전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차의 기술의 원천은 뭐 중국 제조사에 있으니까 뭐 그들에 대한 기대도 역시 갖고 있지를 않았는데요. 이걸 타보고 나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고요. 많이 달라졌고요. 중국제 전기차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게 만드는, 네,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파워트레인의 완성도가 꽤 높아요, 차가. 그런 동력 전환의 스무스함이나, 그래서 어떤 주행 상황에서 어떤 동력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고 있네요, 그랑콜레오스. 리뷰를 맞춰가는 시점에서 제가 이틀 동안 주행한 누적 주행 거리와 총 평균 연비 한번 보겠습니다. 491km를 탔고요, 16.9가 나왔습니다. 그랑콜레오스는 공인 연비가, 그러니까 제가 탄 이 에스프리 알핀 요 트림은 15.0이었거든요 퍼센트로 하면은 꽤 잘 나온 거죠, 그쵸? 네, 그렇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부근대 와인딩 로드에서의, 그러니까 리뷰를 위한 격한 주행을 포함한 것입니다. 네, 연비 아주 잘 나오네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의 일상주행 조건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그 궁금증의 일부라도 해소해 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